지금은 고요한 아침입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식탁 위에는 미지근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으면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제 마음을 스칩니다. 손주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웃음이 사라지던 순간까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이 손에 자국이 났대요. 혹시 어머님이 때리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제게 어떤 칼보다 깊게 꽂혔습니다. 평생 아끼고 사랑했던 아이, 내 손으로 밥을 먹이고 채워주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나를 두려워한다는 말.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조차 모두 상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전해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오해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오해가 어떻게 다시 용서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요. 이건 상처를 견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노을이 천천히 물드는 하늘 아래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있습니다. 손에는 종이컵 커피가 들려 있고 제 옆에는 손주 준이가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 나무가 웃고 있어요. 그래. 어디 봐. 진짜네. 바람이 나무짚을 간지리고 있네. 아이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바람보다 부드럽게 제 마음을 스쳤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이 오기까지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한 일이 누군가의 오해로 변해버릴 줄은요. 지금 이 평화로운 오후에도 제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그날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시계 초침이 딱 울릴 때마다 그 소리 속에서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겹쳐 들립니다. 어머님, 준이가 요즘 할머니를 무서워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그날은 봄비가 그치던 아침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부엌에서는 미역국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아침 8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들어오려. 무슨 일이야? 수진이 회사 복귀했잖아요. 이번 주부터 출근이라 준이 봐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엄마, 잠깐만 봐주면 안 될까? 어린이집 자리가 다음 달이라 아직 멀었대. 저는 대답 대신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수줍게 제 뒤에 숨어 있던 준이가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모든 망설임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 손주인데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내가 더 좋지. 역시 엄마가 최고야. 고마워요. 그날부터 제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들리는 건 아이의 숨소리였고 식탁엔 아침마다 죽을 끓이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냄비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죠. 준이야. 이리 와. 오늘은 미음에 달걀 풀었어. 노란색 예쁘다. 햇살 같아요. 그 말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작은 아이의 웃음이 집안을 채웠고 그 웃음이 제 늙은 하루를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했고 늘 무표정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 오늘도 고생 많았지? 네, 뭐 괜찮아요. 준이가 낮잠도 잘 자고 밥도 깨끗이 다 먹었어. 그래요. 근데 손에 왜 자국이 있죠? 어머, 그거. 놀다가 블록에 살짝 긁힌 거야. 괜찮아. 다음부턴 좀 더 조심해 주세요. 아이 피부 약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건조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 찻잔을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젊은 사람들이 원래 저렇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묘한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명 나를 향한 의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준이가 아침부터 울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혼내요. 그 말에 순간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왜 혼내? 몰라요. 울면 안 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말하나 보다. 그냥 그랬을 뿐입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이후 제 인생의 모든 퍼즐을 맞추는 첫 조각이 될 줄은요. 며느리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올 때마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 대신 냉기가 흘렀습니다. 오늘은 준이가 낮잠을 오래 자더라. 그래요? 낮잠을 너무 많이 자면 밤에 잠 안 자요. 아이고. 그럼 내일은 조금만 재워야겠네. 내 다음엔 좀 신경 써주세요. 그녀는 인사도 없이 아이를 안고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쿵! 그 소리가 내 가슴속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피곤함일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부엌에서 혼자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차가 식어가며 잔 위에 김이 10개 맺혔습니다. 그 김이 사라질 때마다 제 안의 평화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내내 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딱, 딱, 딱. 그 소리마다 며느리의 말이 겹쳐 들렸습니다. 다음부턴 좀 더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예고였다는 걸요.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그 조심이 죄가 되어 돌아올 거라는 걸요.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그날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깔끔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행동 하나하나가 단정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처음엔 참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언젠가부터는 거리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준이가 낮잠에 막 들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오늘 회사 안 갔어? 오늘 반찬했어요. 아이가 잘 있는지 궁금해서요. 잘 있지. 아까 죽 먹고 금방 잠들었어. 그래요? 방 온도는 괜찮아요? 따뜻하던데 춥지도 않고. 요즘 감기 유행이라 조심해야 해요. 준이는 조금만 더워도 열이 나니까요. 그녀는 대답을 듣자마자 거실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위 장난감, 창가의 먼지까지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 시선이 유난히 느리고 세밀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만져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불은 자주 갈아주셨어요? 어제 저녁에 세탁했어. 왜 그래? 먼지 쌓이면 아이가 알레르기 나서요. 그랬구나. 앞으로 좀 더 자주 빨아야겠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습니다. 준이 손등에 자국이 있네요. 아, 그건 블록 가지고 놀다가 긁힌 거야. 금방 나을 거야. 아무리 손주라도 조심은 해야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안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괜히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그날 밤 불을 꺼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손주라도 조심은 해야죠. 그 말에 어딘가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내 손등, 거칠어진 손톱, 그리고 그 아래 묻은 하얀 세제 자국. 그 손으로 아이를 안았다는 게 죄가 될 수 있을까? 그날 처음 제 안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손에 커피를 든 채 현관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았어요? 아, 응. 낮잠 잘 자고 잘 놀았어. 그래요, 손엔 자국이 없네요. 그녀의 말이 그렇게 차갑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뒤로 나는 괜히 아이를 안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가도 혹시 내가 너무 세게 안았나, 혹시 팔에 눌린 자국이라도 생길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준호가 잠시 들렀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수진이가 자주 들러. 뭐 불편한 게 있나 싶어서 신경이 쓰여. 걱정돼서 그러는 거겠죠. 수진이 원래 꼼꼼하잖아요. 그런가 그래도 매번 와서 이것저것 살피니까 괜히 내가 잘못한 사람 같아지네.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요. 다 가족이잖아요. 아들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관심도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대충 상황을 피하고 싶은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왠지 더 외로워졌습니다. 며칠 뒤 준이의 손등에 희미한 자국이 또 생겼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 이거 어디서 난 거야? 할머니한테 말해봐. 몰라요. 그냥 났어요.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준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제 품에 안긴 채 잠들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울면 혼나, 울면 안 돼.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처음엔 헛소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한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한 걸까?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며칠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준이 손에 또 자국이 있던데요. 아, 그건 전에 놀다가.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걱정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이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안에서 자라나는 불안을 정확히 알고 그 불안을 천천히 조이는 듯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식탁 위에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시계 초침이 딱, 딱.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녀가 이미 제 등에 가해자라는 이름표를 붙여두었다는 거리요. 며칠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을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손주라도 조심은 해야죠. 그 한마디가 귀에 박혀서 밤마다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로 아이를 안을 때마다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너무 세게 잡았나, 혹시 팔자국이라도 남았나, 매 순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준이는 여전히 착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놀 때도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준이야, 요즘 무슨 생각해? 그냥요, 아무 생각도요. 아이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대답이 그렇게 가슴에 박힐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엔 까르르 웃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그 웃음이 조용하고 짧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전화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밥 잘 먹었어요? 낮잠은 잤어요? 혹시 울진 않았죠? 하루에 두세 번씩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어제 준이가 많이 울었다던데요? 응. 장난감 찾다가 잠깐 그랬어. 금방 그쳤어. 혹시 놀라거나 혼난 건 아니죠? 내가 왜 그래? 달래줬지. 아니에요. 그냥 요즘 애가 예민해서요. 그녀의 마지막 말, 그냥. 그 두 글자에 진심이 없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건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엌불을 끄고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남은 찻잔은 이미 식었고 시계 초침이 딱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을 찍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정말 뭘 잘못한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건 손주를 너무 사랑한 것 뿐인데.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평소보다 무표정했습니다. 어머님, 준이 지금 자요? 응. 이제 막 잠들었어. 그럼 제가 데려갈게요. 깨우면 또 울 것 같아요. 지금 깨면 칭얼댈 텐데. 조금만 있다가 가. 괜찮아요. 집에 가면 금방 잘 거예요. 그녀는 제 말을 자르듯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잠결에 눈을 뜬 준이가 저를 보더니 손을 내밀며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손을 내밀었지만 수지는 이미 아이를 품에 안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어제 준이가 집에 와서 울었어요. 혹시 낮에 무슨 일 있었나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그 말 안에는 이미 있었다는 확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 수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들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마치 내가 없는 가족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수진이랑 요즘 얘기 좀 해봤어? 무슨 얘기요? 요즘 자꾸 나한테 뭐라 하잖아. 준이 손에 뭐라도 생기면 꼭 내가 그런 것처럼 말해.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겠죠. 걱정이면 좋지. 근데 말투가 그래. 나도 모르게 눈치 보이더라.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아들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피곤함과 무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데 왠지 더 서러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론 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이가 다시 우리 집에 왔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차게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준이야. 밥 맛있어? 응, 어린이집은 재밌어? 응. 근데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전화. 왜?
모르겠어요. 울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짧은 문장이 이렇게 서늘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엔 묘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다시 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님, 준이 손에 또 자국이 있네요. 그건 어제 놀다가 그래요? 그래도 요즘 계속 생기니까요. 조금만 더 조심해 주세요. 그녀는 공손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엔 아무 온기도 없었습니다. 말끝이 차갑게 식은 공기처럼 남았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뒤 나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은 아이를 안고 밥을 먹이고 재워주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심의 손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함, 슬픔, 그리고 자책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보였을까? 그땐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불안이 곧 모든 걸 무너뜨릴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요. 며칠째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진의 말이 들렸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그 말이 내 가슴 속에 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는 마치 잘못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면 가슴이 철렁했고 전화벨이 울릴 때면 손끝이 떨렸습니다. 또 수진인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물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고 시계는 딱 일정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평범한 리듬조차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준이가 막 낮잠에 들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날따라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일이야? 준이 손등에 또 자국이 생겼어요. 그건 어제 놀다가 그만 변명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이상하게 아이 손에 자국이 생기는 건 늘 어머님 댁이에요. 그건 애가 장난치다 그런 거야. 정말. 아이한테 손 뗀 적 없다고요? 무슨 말이야 그게. 내가 왜 애한테 손을 대? 순간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럼 왜 아이가 어머님만 보면 울까요? 울긴 왜 울어? 나랑 있을 땐 잘만 웃었어. 아니에요. 겁나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습니다. 겁나서? 그 단어 하나가 내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애한테 손 한 번이라도 댔다면 이 손이 다 타버려도 좋아. 난 평생 손주한테 상처 준 적 없어. 그럼 이건 뭐예요? 그녀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붉게 찍힌 아이의 손등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건 어제 같이 놀다가 그런 거야. 내가 때렸다고 생각해? 그럼 왜 아이가 울어요? 그건 애가 피곤해서 그래. 요즘 낮잠도 못 자고. 아니에요. 전 그렇게 안 봐요. 아이는요, 무서우면 울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수진아, 나도 사람이지.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어. 그래도 손주한테 화낸 적은 없어. 애가 울면 그냥 안아줬어. 그게 다야.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아무 온기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벽 같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준이가 나왔습니다. 졸린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아니야, 준이야. 엄마는 그냥 얘기 중이야. 할머니 울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준이야. 할머니 괜찮아. 그렇게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진이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이야, 이제 가자. 엄마, 아파. 그녀의 손길이 너무 거칠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수진아. 그러지 마. 애가.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은 얼굴로 아이를 품에 안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귀안이 먹먹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찻잔 속 물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내 손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보였을까? 그 아이 눈에도 내가 무서운 사람으로 보였을까?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랑이 죄가 되는 순간이 이런 걸까? 그 생각이 스치자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를 삼켜버린 건 분노가 아니라 믿음이 무너진 허무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창밖의 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비는 멎었지만 마음속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의 오해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며칠 동안 집안은 숨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준이의 웃음소리도 발소리도 사라진 자리엔 시계 초침 소리만 딱딱 울리고 있었습니다. 밥을 지어도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졌고 불을 켜도 집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겁나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계속 긁어댔습니다. 나는 아이를 사랑했을 뿐인데 사랑이 어느새 의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던 새벽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은주 어르신 맞으시죠? 저 1층에서 카페 하는 사람이에요. 어르신 댁 건물요? 네. 그런데요. 며칠 전에 CCTV를 보는데요. 좀 이상한 게 찍혀 있더라고요. 이상한 거요? 아이랑 젊은 여자분이 복도에 있었는데요. 아이가 미끄러지니까 그 여자분이 손을 꽉 잡더라고요. 손등이 하얗게 될 정도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입술이 말라붙고 숨이 막혔습니다. 혹시 그 아이 어르신 손주 아니에요? 아, 맞아요. 제 손주예요. 필요하시면 영상 복사해 드릴게요. 아, 네. 부탁드릴게요. 다음 날 떨리는 손으로 카페를 찾았습니다. 주인은 노트북을 꺼내 조심스레 내게 돌려주었습니다. 여기에요. 복도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엔 준이와 수진이 있었습니다. 아이 손엔 작은 우산이 들려 있었고 복도 바닥엔 빗물이 번들거렸습니다. 아이의 발이 미끄러졌고 순간 수진이 팔을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모양이 또렷했습니다. 울지 마. 울면 혼난다 했지.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진이 아이 손등을 세게 움켜쥐는 장면. 준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그 화면이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주인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 이걸 좀 복사해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집으로 돌아와 앨범을 꺼냈습니다. 준이가 처음 내 품에 안겼던 날, 할머니 하며 웃던 그 사진들. 사진 속 그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울어요. 그날 아이가 했던 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래, 그때 준이는 겁이 났던 게 아니었구나. 엄마와 할머니가 싸우는 걸 보고 그 어린 마음이 무너졌던 거였지. 며칠 후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아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요즘 왜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 받을 말이 없더라. 무슨 말이에요? 준호야, 너희 집에서도 내 얘기 나왔겠지? 엄마, 그게 굳이 말 안 해도 알아. 내가 손주한테 손댔다고 들었을 거야. 엄마, 그건 그냥 오해예요. 나도. 오해야? 오해면 다행이지.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한숨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내가 조금이라도 날 믿어줬으면 했어. 그 말에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서랍에서 USB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봐. 복도 CCTV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지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걸 왜 이제야 말했어요? 누가 믿어줬겠니? 수진이 말 한마디면 다 사실처럼 됐잖아. 그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됐다. 늦게라도 내가 봤으니까 그걸로 됐어.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이젠 억울함보다 내가 잃어버린 믿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 속엔 아직 물비린내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나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구나. 억울함보다 더 큰 건 내 말을 믿지 않았던 가족의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나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준이야, 이제 할머니가 널 지켜줄게.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어딘가가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아니, 식은 게 아니라 단단해졌습니다. 준호는 영상 이후로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 주말 나는 조용히 USB를 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창구에 앉은 젊은 경찰관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이 손에 자국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게 찍힌 영상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내가 USB를 건네자 그는 노트북에 꽂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친권자 맞으시죠? 어머님 며느리분. 네, 아이 엄마입니다. 아동학대 의심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이제야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숨이 가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경찰서에 신고하셨어요? 그래, 해야 했으니까. 엄마, 그건 너무. 너무했어. 내 아들 손등에 자국 남았을 때 그건 안 너무했니?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그는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요. 수진이가 그렇게까지 했을 줄은. 그래, 모른다는 게 죄일 때도 있단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지만 그 향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아파트 복도 CCTV 아동학대 정황 포착. 그 제목 아래 희미한 영상의 일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과 손을 세게 잡는 장면. 나는 화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죠. 가족은 웬만한 잘못쯤은 덮고 가는 거라고. 하지만 때로는 덮는 게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일이라는 걸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번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경찰까지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조용히 덮고 준이 손에 또 자국이 남길 기다렸어야 했니? 전 그냥 순간적으로 순간이라도 아이한테 상처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 속에서 나는 묘한 허물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진짜 복수는 상대가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나는 거라는 걸. 며칠 후 아들 준호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엄마 미안해요. 정말. 준호야, 이제 됐다. 잘못을 인정하는 게 시작이야. 엄마는 그걸로 충분하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준이 보고 싶죠? 보고 싶지 않은 날이 있었겠니? 조사가 끝나면 같이 만나러 가요. 그래, 그날이 오면 꼭 내가 먼저 안아줄 거야. 그날 밤 나는 베란다에 서서 노을빛이 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느릿하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찻잔 속 물이 잔잔히 떨렸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지만 그 속에서 내가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존중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랑도 나 자신을 잃어가면서 지킬 가치는 없다는 걸. 나는 이제 나를 지키며 살 겁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열자 상쾌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차를 우려냈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며 부엌을 감쌌습니다. 이제야 집안이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매일 CCTV 속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지 못한 사람들이 만든 상처였다는 걸 이제야 인정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요즘 잘 지내시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미술 프로그램 자리가 났어요. 그래요? 고맙네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한번 해보려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예전엔 이런 제안을 들으면 귀찮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귀찮음이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빗으로 머리를 다듬고 서랍 속에서 오래된 스카프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준 노란빛 스카프였습니다. 그걸 목에 두르자 거울 속에 내가 조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복지관 앞 공원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고 그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편안해졌습니다. 옆자리에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예전엔 좀 힘들어 보였는데 이제 표정이 편안해졌어요. 그런가 봐요. 마음이 조금 풀린 모양이에요. 그 짧은 대화가 참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내 표정을 보고 편해졌다고 말해주는 게 그토록 따뜻한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준이랑 같이 가도 될까요?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오너라. 준이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놓을게. 토요일 오후 문이 열리고 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레 나를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활짝 웃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준이 왔어? 나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품 안에 들어왔고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은 듯 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괜찮아요? 응, 괜찮다. 준호야, 그동안 마음 고생 많았지. 엄마가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저도 살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그 눈빛 속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엔 미역국과 나물 반찬이 놓였습니다. 준이는 국을 떠먹으며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식사 소리, 따뜻한 밥 냄새, 그 모든 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뒤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노을빛이 남은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부드럽게 살결을 스쳤습니다. 이제야 진짜 평화가 왔구나.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사람의 말은 여전히 날카롭지만 그 안에서도 다시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보다 밤이 더 고요하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시계 초침이 천천히 흘러가고 그 소리가 마치 제 숨소리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억울했던 말도 견디기 힘들었던 눈빛도 이제는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참 이상하죠.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 그 일들이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며칠 전 복지관 친구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은주 씨, 요즘 얼굴이 편안해 보여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젠 화장도 꾸밈도 없는데 그분은 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얼굴이 변한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한 거라는 걸요. 이제는 누가 저를 오해해도 누가 제 이야기를 잘못 전해도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깁니다. 사람은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랬고 수진이도 그랬겠지요. 누군가를 미워하며 산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가두는 일이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가끔은 그 시절에 제가 안쓰럽습니다. 믿음을 지키려 애쓰던 그 마음,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던 그 시간들.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마저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상처는 흔적을 남기지만 그 흔적이 바로 내가 살아온 증거니까요. 그 자국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견뎌온 시간,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요즘은 하루가 참 소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이 들어오고 커튼 사이로 바람이 스며듭니다.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평범함이 참 고맙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순간들이 지금은 다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속도를 누구에게 맞추지 않으려 합니다. 조금 느리게 걷고 조금 더 천천히 웃으려 합니다. 그래야 제 마음의 소리도 들리니까요. 오늘도 차를 한 잔 우려 마셨습니다. 그 향이 부드럽게 퍼지며 온 집안을 감쌌습니다. 그 향 속에 지난 시간의 그림자들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제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그 말이 참 고맙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미움 대신 연민을, 원망 대신 이해를, 그리고 사랑 대신 평화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제가 다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상처는 흔적을 남기지만 그 흔적 위에 피어나는 용서가 사람을 다시 살게 만듭니다.